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한테 정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2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운영하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최강TV, 박찬TV가 함께하는 방송 그땐 왜 2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로 살기가 그래서 예. 이제 흑마사로 오늘 맞췄습니다. 오늘 때깔이 다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약간 때강도 같은데 약간 좌우 느낌이. 균형이 칙칙하네요. 칙칙하다 진짜. 내가 흰머리라서 흰 옷을 입고 가운데 앉아야지 이게 되겠구나. 형님 좀 어울리는데 흰머리라 흰머리에 검은 옷. 오, 이게 약간 신부님 그런 분위기야. 뭔가 좀 성스러워 보이잖아. 네. 야, 기도하고 시작할까? 이런 유형의 신부님은 안 계시는데. 아니요, 신부님들 싸나운사는 얼마나 많은데 지랄 발광을 누가 얘기했는데? 대전에 우리 신부님. 예. 자, 우리 장인수 기자님 책 잘 나갑니까?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지난주에 광고하고 출판사 대표님이 표정이 밝더라고요. 다행이다. 책 잘 나가고 있다고. 다행이다. 아니, 아주 좋은 좋습니다. 책이니까 예. 저희가 무슨 불량식품 파는 것도 요 이따 홍보해 드릴 것 같은데 작심하고 다시 기자. 이게 너무 좋아. 술술술 넘어갑니다. 이거 제가 볼 때 한 2시간 반? 3시간? 한 3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 3시간 읽으시고 한 번 더 읽어야 돼. 내용이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예, 많아서 예. 장인수 기자가 작심하고 기고 있으니까 좀 날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한동훈이 설치고 있는데 요 책 한 권 읽으면 한동훈은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 사장이 한동훈 책을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동훈 책의 대항마 요 책으로 이렇게 껴서 괜찮네. 하면은 그게 이제 프로모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 있더라고요. 포인트로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지. 몰라 연관성을. 그러니까. 그러면 웹잡으로 아예 같이 띄워. 장인수 얼굴하고 한동훈 얼굴도 압도하잖아. 얼굴도 좋네 압도하고. 한동훈이 책이 지금 이번 주말인가 나온대 그러잖아요. 26일 날뭐 나온다고 하니까. 차가 아주 가관이더만. 계엄 때 지가 온데 다 손 쓰고 연락해가지고 나라를 구했어. 오. 차가. 나라를 구한 한동훈. 뭐 미국 검사는 또 뺐다면서요. 자기 빼고 프로필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계엄이야 계엄. 이렇게 나라를 구해서 지가 막 미국하고도 연락하고 막 다 했대. 다 했대. 근데 한동훈도 조심해야 하는데 저 한동훈 잘못하면 테러 당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구구 그렇죠. 세력들이. 네. 그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미워할 걸. 더 미워하죠. 네. 어. 중국 감초.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보도 지침. 지난주에 또 최강원 의원께서 국보위 굉장히 네, 네. 어려운 숙제였는데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야 국보위 들으면서 쏙쏙 들어왔다고.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데 예. 평가는 아주 좋으시더만. 보신 분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막 이러시던데. 저희 코너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청년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쭉 시리즈로 들을 게 없나? 한 6-7개 뭐 이렇게 쭉. 우리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면 시리즈 쭉 보잖아. 일요일에 한 10시간 더 갖고. 예. 그런 것처럼 정치비와 그때네를 보기 시작했다.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니 넷플릭스 내가 아니야? 우리 멤버십 회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야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지금 거의 시커먼 아저씨들 하는 아니, 얘기를 근데 또뭐 듣겠어. 철이지 않아. 취향은 다양하니까. 취향은 예. 다양하지. 요거 보시면 교양은 늘어납니다. 확실히. 그렇지. 예. 어디 가서 이 말빨이 생겼거든. 그렇죠. 예. 언어 이름을 막 중증 내상센터라고 바꾸잖아요. 잡혀가. 중증 내상센터 괜찮잖아. 예. 자, 오늘은 우리 장인수 기자님께서 보도 지침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 준비해 오셨어요. 보도 지침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 뭐 잡다하게 많이 해드릴 텐데 네. 일단 하나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보도 지침을 폭로한 기자가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일보 당시 6년차, 7년차 기자였던 김주원 기자가 그 엄혹한 시절에 보도 지침을 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자료를 다 자기가 한국일보 안에 그 철이 있던 보도 지침 철 그거를 일일이 다 밤에 몰래 복사를 해서 자정 넘어서 복사를 해서 그거를 제야 시민단체에 있던 대학 다닐 때 같이 학생 운동하던 친구한테 줘요. 예.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됩니다. 나는 그때 말지에 이게 딱 나왔을 때 말지에 그거 나왔죠. 내가 정말 그 쇼킹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없어요. 봤으니까 네, 진짜 쇼킹했어요. 네, 그다음에 길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 다음에 길이 저는 이제 사회평론. 이게 딴 얘기 하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도 이
이미 사람들은 보도 지침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걸 다 예상은 했어. 예. 왜냐면 신문을 보면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방송도 다 똑같고. 맞아요. 땡전 뉴스 하고 그렇죠. 신문 다 똑같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분명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보도하겠지라고 다들 생각은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보도 지침 문서를 다 구해서 1년치, 2년치를 다 확보를 해서 쫙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네. 네, 그때 6년차나 7년차 되셨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김주환 기자께서. 근데 네. 언론사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 구실을 해요? 한 5년차 지나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연차는 5년 차에서 10년 차. 아. 네, 기자들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5년 차 되면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 줄 알고, 네, 기자로서의 욕심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5년 차부터 10년 차 때까지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차 넘어가면 이제부터 인사로 보상받는 시즌이 되거든요. 아. 특파원, 아, 뭐 그때부터. 연수, 아. 그건 10년 차가 넘어가서 한 15년 차 이렇게 되니까 아. 5년 차부터 한 10년 차 혹은 11, 2년 차 요때까지가 딱 그 성과를 이게- 내는 시기예요. 네. 여론조사 업계도 똑같아요. 5년 차부터 그래요? 한 10년 차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가장 선호해 그 그쵸. 집단을 말한 대로 돈을 벌어오기도 네. 하고 전문성도 있고 영업 능력도 있고 에이스들이야. 그 일 회사에. 욕심들도 본인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일을 배워서 아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재미도 붙는 그렇죠. 시기고 이제 보통 그런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뭐 과장, 실장이라든가 국장, 본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한 10년 차까지 근데 딱 그 시기지. 그래봐야 평기자고 20년 차, 30년 차 기자까지 있으니까 6년 차, 7년 차라고 그러면 굉장히 젊은 기자인데 그때 그렇죠. 겁도 없이 그렇죠. 전 언론사의 모든 기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김주원이라는 그 당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듣보잡 기자일 수 있죠. 네. 그 기자가 이거를 다 밤에 가서 그것도 2차례, 한 차례가 아닙니다. 양심 선언문까지 쓰고. 예,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훈 기자님이 단체 어디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원연인가 어디 무슨 어떤 네. 뭘 맞춰서 97년에 민원연 민원연에 계시- 그 민주언론 뭐 개혁 운동인가 운동가 하면서 그거 만들면서 그때 이제 그 단체에 나는 사실 들어가면서 그때 김주원 기자라는 분의 그 모습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김주원 기자라는 분의 딱 그 사진을 발견하고 아, 이 양반은 할 수 있었겠다. 딱 보면은 약간 최강욱 의원과긴 원만하게 해요. 못 살게 생긴 스타일이야. 그래서 단골기지 딱 느껴지는 딱 깡다우가 느껴지는 보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형님과야. 왜 김주원 기자를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 사회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까방권이 무한대로 갖고 있는 아. 그 전두환의 보도 지침을 폭로했기 그럼요. 때문에 그 어떤 기자든 뭐 보수든 진보든 그 앞에 가면 그렇죠. 한 수 접어야 되고 없던 존경심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어서 오늘 이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기억하시면 예. 어디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식한 척하면서 입 털 수 있다라는 거. 김주원. 네. 김주원. 보도 지침이 네.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예. 당연히 군사 정권인 박정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박정희 때도 네. 그때도 당연히 보도 지침이 있었고 다만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보도 지침을 계속 이렇게 내렸죠. 예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언론사에 뭐 수시로 드나들고 원래 이제 예. 독재 때 당연히 하는데 이거 쿠데타까지 한 놈들이라서 그때 검열하고 하던 걸 쭉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네. 7,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뿌리는 유인물 있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그래서 유심히 본 아, 거야. 엄청 왜냐면 그거 보고 싶어 했지. 진실을 밝히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공중파에서 안 나와. 언론이 왜곡돼 있어. 그때 또 저 신문들도. 신민당 당보, 민주전선 네. 이것도 엄청나게 또 많이 보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유명한 동아투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네. 언론에 대한 탄압이 보다 노골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도해라고 대놓고 지침 내리고 그렇죠. 네. 기관원들 보내고 시키는 대로 안 해? 잡아다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게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던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서울대 농대생들이 시위한 그 기사 내용을 보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예, 예. 네, 대학생들 이 당시에 맨날 집회 시위할 때인데 위에서 보도하지 마 그런 건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정이 당시 동아일보 송건호 편집부장을 연행을 합니다. 야, 이분이 네. 나중에 한겨레 신문 창간할 그렇죠. 때 유명한 분이죠. 사장님이, 송건호. 사장님이죠. 송건호 언론상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날 동아일보 기자 180명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제 이게 네. 동아투이의 시작이죠.
이게 참 멋진데 이 선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자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언론의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의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 그대로예요. 기관원이 와서 상주하다시피 언론사를 들락날락거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체포하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결의문을 채택한 거네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동아일보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 동아투이가 왜 센세이션을 했냐면 당시 동아일보의 위상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1등 신문이었죠. 조선일보 완전 1등이고 지금 1등 신문이었죠. 아니, 지금 그 당시에 1등 신문이었죠. 지금 불변의 조선일보. 1등 네, 신문. 완전 1등 신문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었고 네. 지금 현재의 MBC보다도 훨씬 더 위상이 높은 그런 신문이었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방송이 주도하던 시기가 아니라 신문이 그럼요. 언론 네, 시장을 완전히 맞아요. 주도하는 방송 시기고요. 기자는 기자도 아니라고 할 때 이때는 그때는 그렇죠. 방송 기자는 기자가 아니라고 할 때. 기자실에 얘네들을 들여보내야 돼. 뭐 맞아, 이런 맞아. 거 네. 얘기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뉴스는 신문을 보고 그럼 알게 됐다. 그리고 180명이 지금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도 되게 쇼킹한 그렇죠. 일이었죠. 180명이면 아마 거의 전부 다 할 거의 겁니다. 다 할 거야. 동아일보 기자 거의 전원일 거예요. 동아투기 해직 그 기자들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이부영 뭐 등등등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다 함께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언론인들하고 좀 마인드가 달랐던 거죠. 이때만 해도 네. 정말 지식인이고 지사고 네. 이런 그 뜻이 있었지. 언론인으로서의 그쵸. 이거- 사명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기자들은 자발적 복종, 그렇죠. 복종이 행복한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이 필요한 원하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옛날에 기자들은 그러면 최소한 이게 부당하다. 이러면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니네가 결정해서 내려보내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월급만 많이 주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정치권에서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왜 문제야? 약간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더기로 해고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때 그래서 무더기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 기자들이 나중에 1988년 이제 한겨레를 창간할 때 그때 이제 그 창간 멤버로 많이 옮겨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또 이제 동아일보를 탄압하면서 그때 이제 무더기 광고가 빠지면서 네. 백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광고가 그냥 다 빈 상태로 막 신문이 발행되는 예. 이런 파행들이 발생을 합니다. 백지 광고의 시작은 언제인 줄 아세요? 시작?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음. 이승만 때 이 경향신문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경향신문 시작이 그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승만 때의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그때는 야당지라 그랬지. 그게 민주언론이 경향신문이었어요. 그래요? 경향신문을 탄압하니까 그때 백지 광고를 저항을 했는데 이 동아투이 때 이게 훨씬 더 파장이 컸지. 네, 1등 그렇죠. 신문이 백지로 나가니까 광고가.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12.12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12.6 네.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러면서 중정이 전두환 때는 이제 좀 찌그러집니다. 예, 그래서 그 중정이 했던 보도 지침을 문화공보부 산하로 옮겨가요. 예, 중정에서 직접 하던 거를. 네. 전두환이 집권을 하던 1980년대부터 공을 들입니다. 언론 장악, 언론 탄압에. 네. K 공작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예, 그래서 대공 공작 업무를 하던 이상재라는 유명한 준이야 사람 준이.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였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전문가였대요. 이상재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안사에서 언론 조정반을 그러니까 언론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장악하고 조정할 건지 요 기획을 합니다. 이상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언론 상대로 검열과 공작을 하고 늘 그렇지만 회유책도 있어요. 편집인들, 발행인들, 사주들 이렇게 계속 간담회 하는 거죠. 모여서. 예, 술도 사주고 밥도 먹고 그걸- 친분도 쌓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막 주최도 했다면서요. 그런 거. 아, 예. 그런 거 하고. 예. 그때 이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중점을 두고 관리했던 게 언론하고 검찰이었죠. 얘들이 예. 자꾸 뭐 시비 걸 붙으면 안 되니까. 예. 그때 이상재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또 국회의원 돼요 바로.
그랬나요? 몰라요? 충청도에서 저 이상재가 몰랐습니다. 국회의원 해가지고 응. 잘 나갔어. 참 백을 다 기억하는 제가 지금으로 치면은 저 윤한홍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오. 그러니까 이 기자들 옛날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상재가 당시 이렇게 했던 게 유명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상재가 그 당시에 이제 공작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또 블랙리스트랑 비슷해요.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들어졌던 블랙리스트. 네네. 그래서 주요 언론인들, 언론사 간부들 성향을 이렇게 쭉 나눠놔요. 예, 정권의 이 12.12 쿠데타에 친화적이냐, 좀 뭐 반감을 갖고 있냐, 뭐 고향이 전라도냐, 쭉 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거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때부터 다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 보면 뭐 정권 친화적인지를 뭐 양호, 협조, 희망, 적극, 경계, 소극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인들의 성향을 이제 분석해서 쭉 나눠놓기도 하고 보안사령관이 주최하는 언론 사주 및 편집국장 면담 같은 것들도 계속하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뭐 세무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뒷조사. 그것만 하느냐 이제 약점을 잡아야 되니까 감사원 통해서 언론사 세무조사. 예, 세무조사라는 게 또 털면 뭔가는 걸리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경영감사하고 지방 언론들 뒷조사해서 사주들 약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예. 이제 해직되지 않은 동아일보 기자 중에 여러분이 알만한 분이 이낙연 기자라고 있어요. 아 이낙연. 예. 그 유명한 이낙연. 이때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였는데 이번에도 뭐 대선 때 나오려고 한다는데 그 유명한 이낙연 기자가. 이제 이렇게 K 공작 계획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상재가 기획을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공작 계획을 처음에 하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인 자율정화. 이거 지금 들으면 진짜 쇼킹한데 언론인 자율정화.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 강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애국 시민, 애국 기자로서의 정신이나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았어. 반성해. 그리고 너희들끼리 스스로 이런 걸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 뭐 이런 거를 이게 합니다. 전두환 때 이런 게 유행했어. 그러니까. 자율정화. 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정화. 사회정화위원회 그때 얘기도 했지만 네. 사회정화. 근데 자율이 아니라 단지 강제죠, 강제. 위로부터 안 하면 내려온. 죽어. 예, 예. 이름은 그 자율정화지만 이걸 강제합니다. 각 언론 단체에 이런 걸 해라라고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신문협회, 방송협회를 통해서 1980년 7월에 언론 자율 정화 및 언론인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 채택. 이걸 기자들이 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야. 우리가 기자로서 자질이 떨어져.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이나 애국 어떤 그런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결의해서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사실은 전두환한테 충성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이때 네. 풍경이 기자들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현수막 들고 자정하자.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우리 생각하면 진짜 반지 데모 할 때 그런 거 많이 그런 하잖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하면서 동시에 뭘 진행하느냐. 172종의 정기 간행물을 한순간에 폐간을 시킵니다. 예, 이때 폐간되는 게 저는 기억이 없는데 뿌리 깊은 나무. 이거 있었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예.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창작과 비평. 유명하죠. 이게 이 당시에 창비가. 폐간되고 네, 뿌리남. 기자들이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지금도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자협회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뭐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 20개도 아니고 172개를 한 번에 폐간을 시킵니다. 당시에 이 뿌리 깊은 나무의 위상은 굉장히 고급 문화 잡지였어요. 그래요? 작은 거. 이제, 크지 않은. 이게 폐간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멤버들이 다시 만들거든. 이 같은 성격의 그거는 세미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이게 연결되잖아. 그리고 이 당시에 자율 정화만 했냐? 그 뭐 자율 정화 해갖고 뭐 결의문만 채택했겠습니까? 네. 언론인 1000명을 990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2000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자의반 뭐 타의반을 얻고 이 당시 전국에서 어쩔 수 없이 언론사를 등지고 나와야 했던 사람을 따지면 한 2000명 된다.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 이 당시에 자율정화로 해갖고 정부랑 전두환 신군부랑 언론사에서 딱 찍어서 장인수 너 사표내. 라고 해서 잘린 게 993명. 예. 한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1000명의 기자가 거의 같은 날은 아니겠지만 그 며칠 상간으로 그냥 해직 당한 거예요. 이게 놀라울 수치가 아닌 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 사회정화 보니까 뭐 5급 이상 6,800명. 5,800명인가요? 6,800명. 6,800명. 못 벗었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기자 갑자기 한 언론사든 해갖고 한 10명 상상도 못하죠. 10명만 갑자기 더 나가. 그러면 이게 난리 날 일인데 예. 사회적으로.
저기 윤석열이가 개헌 성공했으면 이랬을 거야. 그랬겠죠. 진짜로 네. 이랬을 거야. MBC 뭐 다 나가라고. 이때 하겠지. 방식이 뭐냐면 전 언론사 전 기자들한테 일괄 사표 제출해. 그래갖고 다 사표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신군부와 언론사 사주들이 보고 아, 이 자식 평소에 말 안 듣던 장인수 너 사표 수리. 이 방식으로 993명을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저기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전두환 쪽에서 요구해서 자른 사람이 있고 그렇죠. 사주가 그 틈에 지가 미운 사람 네, 지가 미운 사람. 그렇죠. 아니 그래갖고 저는 이게 993명이 다 신군부가 찍은 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신군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했잖아요. 네. 신군부가 찍은 사람은 298명. 그러니까 약 300명. 그리고 나머지 한 630명은 사주가 각 언론사 사주들이 알아서 자른 미운 거야. 사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계엄 성공해서 MBC 같은 경우는 3노조 막 이렇게 있잖아. 노조가. 그렇죠. 걔네가 사장 되면 저는 뭐 100% 그렇게 이제 잘리는 명단 거죠. 줄일 거 아니야. 몇백 명 딱 줄일 거 아니야. 왜냐면 더 잘 알아. 그 안에서 걔네 예. 잘 알지. 각 언론사에서 더 잘 알아요. 장인수는 꼴통이야. 그리고 이때 기자직함을 가진 사람 1000명을 잘랐다라는 거는 반 이상일 거예요. 기자가 몇 명 없을 때야.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을 그럼. 때예요. 아니 매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구구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게 자르면 내 자리가 생긴다. 취직할 수 있다. 이거 갖고 퍼뜨리고 있대 미친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 대량 해고를 하고요. 더 잔인한 거는 진짜 꼼꼼해. 해고만 한 게 아니라 예. 해고당한 기자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서 예. 맨 상단에 있는 사람은 예. 절대 다른 데 취업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럼 그것도 방해하는 거야? 못 들어가게? 다른 데 취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가 막 집권했을 텐데 어떤 미친 기업이 잘린 해직 기자를 갖다 쓰고 싶어도 안 갖다 쓸 텐데 그 993명을 등급을 나눠서 뭐 예를 들면 뭐 장인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네는 절대 다른 데도 취직하면 안 되는 야, 그러고 애들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그걸 보면 말이죠. 아까 한겨레가 창간을 1988년에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87년 대선을 전국민항쟁 직선제 투쟁과 대선을 거치면서 약간의 유화 국면이 열리거든. 그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전두환 때가 아니라 노태우 때. 현실적으로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판단을 그때 잘렸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때까지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취직이 다 어렵죠, 당연히. 여기 이름을 쭉 봤는데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은 없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화부 여기- 장관을 하죠, 정동채. 여기 박권상 이분도 좀 유명한 분 아니야? KBS 사장 나중에 하셨죠. 맞아. 나 아, 기억나. 박권상에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거. 저는 쭉 봤는데 이제 정동채 이거 이름 하나 모르겠어. 제가 아는 거. 역시 내가 옛날 사람이 나는 아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김근도 유명한 사람. 한국일보에 박실이라고 있잖아요. 박실이 이 있지. 사람 동작구에서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여러 국회- 번 했지. 아, 그렇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중앙대 출신이야? 박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조선일보가 또 숫자가 적잖아요, 확실히. 그다음에 동양통신 조홍래 이 사람도 나중에 국회의원 합니다. 김근도 김근 들어봤는데 네. 이분도. 요 명단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취업 불허 명단이라고 해서 얘네는 다른 데도 가면 안 돼라고 신문에서 낙인을 찍은 기자들입니다. 낙인을. 그러니까 취업이 아예 제한 못 하는 거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야, 그 예. 사유 봐봐. 극렬 반정부. 국시 부정. 와, 일단 짧으네. 극렬이 제일 세네. 표현이 극렬 반정부. 야. 예. 국시를 부정한다는 게 더 센 말이야. 아 그런가? 이거는 지금 저 통일 이런 거 얘기한 사람들이 국시 부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런 있었고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했던 게 언론 통폐합. 언론사를 하루아침에 있던 언론사를 그냥 막 하칩니다 그냥. 물론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전남 가면 뭐 전남매일이랑 뭐 네. 전남오늘신문이 있다 그러면 야 그냥 합쳐 그러면 그날로 합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 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광주일보가 태어났더만. 예. 그냥 그때 그 1도 1지 정책이라고 그래서 한 도에 이제 지역신문 하나. 네, 지역신문 하나만 놓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통제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깡패야, 언론사 숫자가 깡패. 대폭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최강욱 전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조중동이 이제 그 방송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거 다 뺏어서 KBS에 줍니다. 그렇죠. 네, KBS에 줘요. 그래갖고 저는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의도 가면 KBS 별관 크게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TBC였지. TBC였는지 그게 이제 동아방송이었는지 아무튼 거기 동아방송. D였는지 아무튼 그게 합치면서 아닌데. 네. 그 재산이 KBS로 간 거예요. 그렇죠. KBS 논한 거야. 예. 텔레비전. 그러니까 KBS 논한 거야. 그거 보면 지금 그 땅값만 해도 얼마예요. 야, 그러네. 물론 예. KBS가 이제
그 공영방송이어서 그런 재산권을 그냥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그 여의도 땅값만 쳐도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동양 텔레비전, 동양 라디오, 동양 동양방송, FM 방송 그랬네요. 갖고 있던 재산이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MBC와 관련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MBC가 저도 몰랐는데 지역 MBC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 MBC는 그 이제 민간 지분 참여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 서울 MBC가 다 50% 이상 지분을 강제로 그냥 딱 그렇게 하도록 해요. 지분 조정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민간의 입김을 없애버린 거지. 사주 맘대로 지역 MBC가 보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유화. 그렇죠. 사실상 서울 MBC 사장만 장악하면 전국의 MBC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광주 때 불타고 막 그랬잖아. 네. 지역 MBC의 소유 구조가 한두 개 깨진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 MBC가 다 5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MBC 사장을 서울 MBC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대로 따지면 방문진에서 하는 거죠. 다 하게 돼 있는 이유가 그렇고 이때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KBS 별관은 그 이병철이 갖고 있던 TBC를 뺏어가지고 한 TBC 사옥이었던 게 맞고 언론 통폐합 직후에 MBC의 대주주가 그때는 방문진이 없었어요. MBC의 대주주가 맞아요. KBS였어. 네, 맞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대주주가 갑니다. KBS. 그냥 아주 장악하기 정말 쉬운 웃겼지. 통로가 그냥 투명하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속도로 뚫듯. 한 라인으로. 근데 딱 지금- 여기만 장악하면 그냥 전체 방송을 다 장악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해봤더니 시사인이 여론조사 했는데 정치뉴스의 1등은 텔레비전이 맞아요. 30 몇 % 나오던데. 여전히. 근데 2등이 유튜브야. 포털보다도 더 세 유튜브가. 그래서 엎었어. 뉴스를 주로 정치 뉴스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뭐 가짜 뉴스 양상공장에서 뉴스공장도 포함이 되지만 좌파 유튜버들 전부 다 잡아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방송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유튜버들을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지금은. 그 윤석열이가 제일 신뢰하는 언론이 또 유튜브니까. 세 군데를 주로 보더만 이봉규 TV, 공병호. 공병호. 그다음에 뭐 그라운드 C 뭐 이게 세 군데를 주로 본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잠깐 보시면 그 신화일보가 경향신문으로 흡수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신화일보 사주가 장기봉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저 이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전두환하고 대구공고 동문이래요. 그래서 신문부에 끌려가갖고 그때 보안사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야 나 전두환이랑 동문인데 전두환이랑 친구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자식아 그냥 통합시켜 버리는 거지. 그때 전두환 장군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전두환이랑 그런 얘기가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얘기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로 흡수가 됐다가 2000년에 한국일보랑 다시 이제 이 서울경제신문이 분리가 되고 일간 내외경제가 코리아 헤럴드 이거 참 웃긴데 이게 왜 영자지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신문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헤럴드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헤럴드 경제 이렇게 태어났구나. 부산에서는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합쳐서 부산일보로 하는데 이게 국제신문도 나중에 다시 이제 독립해서 나오죠. 이게 이제 이따 합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다 독립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때 언론인 세뇌 교육한다고 그래갖고 1900여 명의 언론인을 새마을 연수원에 입수시켜서 또 교육을 합니다. 참 이때 이런 거 많았어요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 새마을 연수원. 나도 고등학교 때 새마을 연수원 가서 교육받고 왔다. 그래요? 네? 뭐 정경환이가 원장이야. 새마을 연수원 원장이.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한 거야? 그 학교에서 한 명씩을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한 명씩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만난 놈들이 꽤 있어. 나중에 서울대에서 만난 거지.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왜 유겐트 양성하잖아요. 청소년들 데려다가 그 짓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때 새마을 연수원에 갔는데 등촌동에 있거든요. 전경환이가 이게 딱 벗고 상태로 진해 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지 완전 비슷하지. 전두환이. 거의 비슷한 놈이 딱 나타나니까. 전두환이 이제 헷갈렸구나. 무슨 막 왕 진짜 그 동생이 나타난 것 같이 쫙 하고 이제 정경환이가 얘기하다가 야 뭐 좀 덥다 뭐 이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물수건 갖다 이렇게 딱 받치는 놈이 있었는데 걔가 공군 준장.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살벌했어. 그 대통령 동생이라는 이유가. 정경환이 새마을 이쪽을 먹었거든. 그렇잖아. 새마을 쪽을 먹었잖아. 조직을. 전 기환이가 경찰을 먹고 그랬었죠. 맞아. 형. 그때 제가
고2 때? 거의 여름방학 때. 근데 그때 그 방골 기질이 있는지를 애들이 사전 검열을 안 했구나. 공부만 잘한 줄 알고 그냥 뽑아왔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 하나 배울 수 있고요. 뭐 가서 증세가 악화됐지 너. 야, 이 자식들 골 때린다. 그러니까 반발심만 생긴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인들을 길들이고 탄압하고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 지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때 했던 거를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이라는 걸 신설해서 여기서 그 조정실에서 매일 언론사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냅니다. 기사를 어떻게 써라. 이게 이제 이른바 보도 지침입니다. 매일매일 내려보냈어요. 매일매일. 그 철로 해갖고. 예. 그래갖고 보도 방침과 관련해서는 불가. 절대 불가. 그럼 불가면 불가지 절대 불가는 뭐냐 물어봤어요. 아까 이게 인터뷰는 안 나올 텐데 김전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대. 뭐는 불가고 뭐는 절대 불가인지. 네. 불가는 불가지 절대 불가는 뭐야. 근데 절대 불가는 주로 내려오는 게 북한 관련. 북한 관련. 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뭐 하해 제스처를 했다거나 뭐 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할 때 그 국제적으로는 이거 남북 동시 개최 어떠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절대 불가. 그 옛날에 이거는. 서울에 홍수가 크게 날 때 북에서 뭐 쌀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었어. 네. 그래도 그건 보도가 됐죠. 그래도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보도가 됐지. 그런데 이제 보도가 해봤더니 뭐 반이 무슨 돌멩이 그런 돌에 섞인 쌀이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그때 됐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잘 모르시지. 옛날에는 내가 상당 기간 동안 북한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다. 몰랐지. 대학 몰랐어. 들어가서 처음 맞아요. 알았어. 맞아요. 그래. 스포츠 경기 하면서 알게 됐지. 그 전에 아니, 몰랐어.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이분이하고 현정호하고 탁구를 친다. 맞아. 그럼 이분이가 여기다가 인공기를 달고 나오잖아요. 네. 여기를 가려. TV 중계할 때. 중계할 때 글자 같은 걸 앞에다가 이렇게 겹치게 해가지고 그걸 가려요. 이분이 기억이 저도 난다. 그 기억은 나는데 이제 82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네. 83년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방공교육 열심히 할 때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처럼 그럼. 생기거나 흘렀고. 예, 빨갱이라 또리 그래서 장군. 네, 나오는. 신체 어느 부분이 북한 사람들은 다 빨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네, 북한 아까 이분희 선수 얘기하니까 그 역도의 개순이 생각난다. 아, 한자 또 피고 예. 이준희 씨.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옛날 영웅 방공 영화 이준희 또리 장군. 예. 아 또리 장군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막 팔을 벗고 늑대가 나오고 막 이랬던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 늑대 나오는. 그래서 기사에 이제 대해서. 뭐 어떤 기사는 어느 면에 어느 위치에 1단으로 써라, 2단으로 써라, 3단으로 써라 이것까지 그러니까. 다 정해 줬고요. 어떤 표현을 쓸지, 표현 방법, 어느 단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정해 이게 줬고. 언론사 출신 여기 가서 부역한 놈이 있었던 거야. 그치, 어떻게 그치.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이거 원래 이제 편집국 권한이죠, 이런 거는. 편집에서 하는 거죠. 편집에서 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예, 그게 그래서 김주원 기자가 폭로하게 된 계기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편집부 기자여서 이걸 폭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편집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편집과 관련된 거니까. 네. 장인수는 막 정의감에 차서 막 기사를 써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집회를 했는데 막 경찰들이 나서 막 때려가면서 막 연행을 했고 막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예. 편집부에서 다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그맣게 써라, 조용히 해라, 뭐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크지 않게 써라, 눈에 띄게 써라, 이건 돋보이게 써라, 균형 있게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 지침에 다 정해서 내려오고요. 방송 뉴스는 어떻게 했냐? 방송 뉴스는 큐시트를 보냈어 반대로. 이렇게 해라. 거기다가 자기네 큐시트가 나오거든요. 네. 큐시트가 오후에 나와요. 2, 3시쯤 되면 딱 큐시트가 거의 바뀌지 않는 큐시트가 9시 뉴스니까 늦어도 한 3시면 나옵니다. 네. 그럼 9시 보내는 뉴스 거야? 기자라면 그럼 보내는 거지. 용산에 청와대 그렇지. 홍보조정실에 보내고 두 군데 보냈어요. 문공부 산하 홍보조정실에 보내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실에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무수석실에서 정하면 문공부 산하 홍보조정실에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정현이 그때 그렇죠. 홍보수석이었지 정무수석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론 상황은 중요했어.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언론인 출신 놈들이 부역하면 그렇지. 더 그렇게 맞아. 되는 거야, 진짜.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큐시트 보내서 방송사들은 너라고 맞고 야 이거 빼 그럼 이제 빼는 거죠. 쓰리 허 중에 하나로 허문도가 끼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허문도. 거잖아요. 예. 언론 통계 조선일보 출신. 허화평, 허문도, 허삼수. 허삼수. 그랬지. 이 당시에 그래서 심해지는 게 이렇게 탄압만 하면 기자들의 불만이 세지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촌지 관행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아, 당근을 주는구나, 돈으로. 네, 촌지.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보진 못한 거고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기자가 돼서 통일부 기자실에 나갔는데 옛날 기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통일부 기자실은 진짜 별 볼 일 없거든요. 옛날에 통일부에서 뭐 기사 나올 일이 뭐 있어. 뭐 남북관계가 뭐 있다고. 네. 예. 그런 통일부 기자실에도 통일부 기자실은 그 담당이 있었어요. 기자실마다 촌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었어. 근데 통일부는 어처구니 없이 국정원 담당이었던 거예요. 기자들 촌지를 챙겨주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통일부는 별 볼 일 없는 기자실인데 그렇잖아요. 남북관계가 없고 뭐 센 기사가 나올 일이 없는데 네. 국정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촌지가 센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네들이 그렇구나. 직접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자실에 뿌려야 되니까 갖고 와. 그러면 다 갖고 오는 거야. 촌지를.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지는 모르고. 기업들도 그래서 가지고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 갖고 온대요. 이런 데다. 돈을. 네. 기자실 이제 그 기자의 이제 총무라고 하거나 이제 간사라고 하는데 거기 주는 거지. 그럼 그거 뿌리는 게 일이었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너무 이놈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기사를 썼겠냐고 네. 검열도 그리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민주화가 되면서 아 우린 안 받아요. 그러면 전에서 울었대. 이걸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라고. 나 이거 먹으면 내가 큰일 난다고. 제발 좀 받아가라고. 그 정도 이게 이제 내려오는 아니었죠. 문- 이제 네. 서울시 출입하는 게 그때 또 되게 이제 좋은 출입처였다 그래요.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서울시 관련해서 무슨 기사를 쓰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국장, 도로국장 이런 사람이 부른대. 그래가지고 서울시내 지도를 딱 피고 여기 가서 땅 사라. 정보를 주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 그런 게 출입 있었죠. 기자들이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 서울시가 좋았던 게 왜냐면 서울시가 조직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문화로는 내가 서울시를 장인수가 서울시를 출입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까지 촌지를 보냅니다. 과장까지. 과장까지는 무조건. 과장까지는 무조건이에요. 네. 뭐 과장 밑에 뭐 큰 부서에 팀장 있으면 팀장들도 아마 다 했을 거야. 그 당시 문화는. 그게 있어서 서울시 출입할 때 결혼을 하면 조금만 거기에 더 보태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출입기자가 결혼하면 서울시 왜냐면은 공무원들이 다 일단 네, 하고. 나는 얼굴도 못 본 그냥 과장까지 그냥 다 촌지를 하는 거야. 그게 언제 팀장들까지. 장인수 기자 때도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선배들 기자가 얘기가. 됐을 때 20년 전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선배들로부터 들었죠. 들었다. 그 저 위로 또 10년, 20년 위에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80년대,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렇게 했었다는 네, 거잖아요. 90년대까지 정확하게 네, 이게 네. 이제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삼김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한 번에는 못 없애니까. 네, 네. 네, 한 번에 못 김영삼까지는 했을 거야. 했지, 무조건 했지. 아니 DJ 때까지도 촌지 문화가 꽤 남아 있었고요. 이게 싸그리 없어지는 게 이제 노무현 때. 노무현 때 정확하게. 그 얘기도 많이 있었어. 내가 청와대 노무현 정권 때 있을 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DJ 정권 때만 해도 그 앞에 세탁소 있잖아. 세탁소가 청와대 앞에 있는데 옷을 안 찾아간대. 새로 사버리고.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아갖고 그게 있었나 봐, 진짜. 자, 이 대목에서 광고 하나 하고 이제 또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뛰어난 장인수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설명해야 돼. 아유. 자, 장인수 기자님이 쓴 책 홍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책 작심하고 다시 기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장인수 기자의 특정 보도들은 모두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입니다. 최근에 한동훈이 몸을 풀고 있죠?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한동훈이 있습니다. 슬슬 정계복귀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실 한동훈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논란이 있지만 검언 유착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이 먼저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채널 A가 먼저고 이동재가 먼저 아니었나요?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가 이 사건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작심하고 다시 기자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사건의 시작부터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 그리고 사건 이후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의미까지 모두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꼭 한번
구입해서 장인수 기자 열심히 뗄 수 있도록. 그리고 한동훈에게 빼앗기면 안 돼. 베스트셀러 1위를. 장인수 기자, 이 작심하고 다시 기자.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3시간 딱 투자하시면 책을 아주 맛깔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슬슬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한동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책을 이 책으로. 네. 그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 한 대목만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예, 읽어주세요. 잠깐만 뭐 낭독을 할게요. 예.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엮여 있는 게 이제 고발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언유착 보도를 한 게 예. 최강욱 의원님이랑 공모를 해서 결탁을 원래 해서 최강욱하고 엮이면 이거 희한하기 어려워. 엮이긴 못 엮여. 저 그거 보도할 때까지 최강욱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래, 내가 MBC 기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장인수는 몰랐어 내가. 아 그러니까 왜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이 핸드폰을 탈탈 털거든. 근데 이제 또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수의 언론이 이런 식으로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권언유착 의혹이 있다고 근거 없이 공격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근거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줄기차게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오보로 드러났다. 그래도 권언유착 프레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진보든 보수든 기자들이 해석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기본적인 팩트 확인과 기사 작성에 대해 나름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언유착 보도 이후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 근거 같지도 않은 걸 근거라고 끊임없이 권언유착을 외쳤다. 이상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집요하지? 팩트가 없는데 왜 무리하지? 의문은 1년 5개월 뒤 풀렸다. 좋습니다. 야, 작심하고 다시 아 기자. 이것도 읽어야 돼. 이 내가 등장하는 대목 읽어. 236페이지. 236페이지. 아, 고기를 읽을까 하다가 안 읽었는데. 고발장에 적시된 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장인수 기자예요. 네. 나와 최강욱 혹은 황희석이나 유시민의 통화 내역이 나오면 검찰 입장에선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공상에 불과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검언유착 보도 한 달 뒤, 최강욱 전 의원은 보도 서너 달 후에 각각 처음 만났다. 나는 완전 쩔이었는데 진짜. 유시민 작가는 보도 4년 만인 2024년 4월 1일에 처음 만났다. 고발사주 진범을 찾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한동훈과 보수 언론은 여전히 검언유착 보도를 권언유착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여기 하여튼 제가 뭐 직접 주연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지만 온데 물씬 섞여 있습니다. 채널A도 그렇고 진짜 또 그렇고. 자, 토크 아이고. 좀 이어가시죠. 예. 아,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촌지 일행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이제 짧게 넘어갈 텐데 아파트도 지어줬어요. 기자 아파트. 그것도 그렇죠. 강남구 네. 일원동에. 그러니까 기자협회가 시행사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담당 부서에서는 아니 이거 기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조건에 땅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기자들이 또 정치인들과 직접 그럼 그 커넥션이 자기들 그게 무서운 거잖아. 가서 네. 아니 이거 기자들이 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겠다는데 이걸 안 해줘?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내려와서 야 해줘라. 그래서 강남 1원구에 기자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싸게 하나씩 또 분양을 받아요. 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공무원 아파트, 기자 아파트 같이 있는 거야 이런 동에. 이런 그런 떡고물들을 던져주는 거죠. 전주에도 심지어 기자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촌 그렇다고 알잖아.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그렇다고 전주에 기자촌 있는 거 몰라? 네. 기자들만 사는 촌이야? 이 전주 사람 맞아 너? 기자촌 문화촌은 알아 몰라? 문화촌은 알지. 나 참 이런 무식한 놈이나. 무식한 전주 사람들이 욕을 해. 기자촌이 전주에도 기자들이 그러니까 땅 불화받아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 살았던 데 있었어. 전주에도 이번에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주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다니까? 예, 예. 네. 자, 인간. 보도 지침 일부를 한번 이때 대표적으로 그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를 안 했던 게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있어요. 이게 권인숙 의원 관련 사건이죠. 이거 실제로 그때 보도를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회부장들을 다 데리고 온천에 놀러 가. 그리고 촌지를 줘. 그리고 이거 보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86년인가 그랬어. 네. 그래서 이때 이 보도 지침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 내용 불가. 이게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침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김주원 기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김주원 기자가 1980년 4월에 한국일보에 이제 당시는 견습 기자라는 표를 썼는데 견습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1980년이니까 그 당시는 뭐였냐면
직접 보안사에서 기사를 다 이렇게 빨간 줄 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면 초판이 나오면 견습 기자인 김주원 기자가 그걸 들고 가서 시청에다 그걸 마련해 놨거든요. 거기 이제 와서 기관원들이 상주하면서 와서 이렇게 신문 내려고 하는데요. 쭉 이렇게 그 본을 가져가면 이거 이렇게 그럼 가져가서 바꾸는 거죠. 그걸 견습 기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980년 4월에 견습 기자가 되자마자 김주원 기자는 그걸 한 거지. 회사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모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1980년 초반엔 그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안정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 지침이 내려오고 김주원 기자가 문화부도 갔다가 뭐 과학부도 갔다가 이제 편집부에 갔는데 편집부에서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신문이 12시면 마감을 해요. 그 다음날 조간인가요? 석간인가요? 그 다음날 조간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조간을 12시에 찍는 게 마지막이에요. 낮 12시? 밤. 네. 밤, 그러니까 11시까지는 새로운 기사가 있으면 장인수가 밤 11시까지 취재를 하다가 11시에 기사를 바꾸거나 새로 써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12시에 마지막이야. 그게 왜 마지막이냐면 12시에 마지막으로 각 신문이 윤정기를 돌려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돌려. 그리고 막 새벽 4시부터 막 배송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찍 찍는 거 초판은 사실 6시나 8시부터도 찍는데 그때 찍는 거를 제주도, 뭐 전남 이런 데 뭐 부산 이런 데 보내고 12시에 찍는 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 이렇게 싹 보내요. 그러니까 편집 기자는 12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지. 새로 기사가 들어오거나 업데이트가 되거나 기사가 뭐 바꿀 수도 있고 오타가 나면 그걸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시에 마감을 하면 기자들이 최근까지도 코로나 전까지 했는데 기자들 특이한 게 일과를 마감하면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술 마시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 기자일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일과를 마무리하면 술 마시러 가요. 오늘 끝났다 일. 김주원 기자가 12시에 그럼 일이 끝날 거 아니에요. 12시에 윤정기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윤정기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거를 계속 수정을 하는 거야. 편집부에서. 그러고 윤정기가 돌아가는데 김주원 기자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이걸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술을 안 마시러 가고 혼자 한국일보 편집국을 갑니다. 편집국에 가면 일반 부서 이게 보도 지침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각 부서의 데스크까지 전달이 됐다고 해요. 일선 기자들은 모르고 출입처 나가 있는 일선 기자들은 모르고 데스크들까지는 이제 기사를 수정하고 고치는 업무를 하는 부장 데스크까지는 야 보도 지침 이렇게 내려왔다. 이 기사는 이렇게 써야 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편집부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한국일보는 철을 해놨대요. 보도 지침이 그날 내려오면 그걸 아예 매일매일 철을 해놨어.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걸 보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목은 이렇게 뽑아라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은. 바로 두들겨 맞는 거야. 네,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편집부에는 이걸 철을 해놨어요. 매일매일. 그걸 바로바로 안 없애고 몇 달치를 이렇게 철을 해놨다라고 해요. 증거 자료가 확실히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잘못되면 아마 그걸 보라고.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보도 지침대로 이렇게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안 없애고 해놓은 거를 김주원 기자가 12시에 술 먹으러 갔을 때 혼자 조용히 편집국에 들어가서 그걸 한 장 한 장 다 복사를 합니다. 그걸 들고 나올 수는 없고. 그때는 없어졌네? 이렇게 밀어야죠. 그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등사전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걸 한 장 한 장 밤에 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제야 시민단체, 민통련, 그다음에 민언협, 민주 언론운동, 뭐 실천협의회 이런 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야 이거 특종이다. 이거는 폭로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이거를 폭로하는 게 기자회견과 함께 말지를 통해서 아까 최강우 의원이 보셨다고 하는 그 말지를 통해서 폭로를 하는데 되게 두꺼웠어요.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 그래서 이게 무슨 한두 장짜리 기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보도 지침이 쫙 실려요. 특집호라고 써 있잖아. 정규 발행이 아니라 호해처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저 기자들이 몰래 숨어서 쓰고 진짜 생생하다 저거. 기자회견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김주원 기자가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누가 제보를 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보를 이게 아마 영화 1987에 나올 텐데 홍제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다가 받은 걸로. 그러니까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걸 절대 종교적 윤리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로 다 일종의 작전, 전략을 짜요. 김주원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근데 다 드러나지. 그때 군사정권이 때 뭐 하다보면 도청도 하고 다 하던 때인데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되는데 요 당시 제가 이제 김주원 기자를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요거 잠깐 인터뷰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오면은 그걸 다 적어요. 몇 장을 복사를 해서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 편집부 데스크들한테 각 나눠주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참고를 해서 신문 제작을 해라.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복사를 하면은 한 부씩 만들어가지고 보도심 사본처를 만들어놨어요. 그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편집부 기자들. 저도 그 당시에는 편집부 기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편집부에서 하면서 보도심이 매일 내용을 봤죠. 이게 뭐냐. 당시에 이제 가장 크더라는 게 신문이나 보도 내용이 다 똑같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름하여 제도 언론이라는 그 표방이었거든요. 기사를 쓰면 절대로 보도가 안 돼요. 그래 도대체 기자 생활을 왜 하는지, 기자를 왜 하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울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라는 뭐 그런. 네. 자, 저렇게 폭로를 하고 나서 사실 김주원 선배가 보도 지침을 폭로했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고초를 겪습니다. 저거 폭로하고 나서 네. 바로 출근하다가 체포가 돼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은 어떤 데냐면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됐던 곳이에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당한 데가 거기에 거기고 남영동 대고문. 김근태 전 대표가 끌려가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해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셨죠. 그 영화로도 네. 나왔잖아요, 남영동. 네. 그게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네. 거기 끌려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네, 두드려 맞고 6개월간 구속이 돼 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2심과 대법원은 나중에 1990년대로 넘어가서 이제 다 무죄가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당시에 진짜 신문사 사절들도 치졸했던 게 바로 복직을 안 시켜요. 구속에서 나오고 나서. 무서운 거지 뭐. 무서운 거기도 하고 이런 기자 데리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지. 근데 이제 복직이 되긴 됩니다. 네. 1987년 60항쟁 있고 나서 어느 정도 민주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예. 한국일보에서 복직을 시켜줘요. 구속되고 이제 좀 있다가 바로 복직은 못 되고 한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달 있다 이제 복직이 되는데 김주원 기자가 대단한 게 복직이 되고 나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풀이 돼도 기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 라고 그래서 한국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는 최초로 언론사 노조를 창립합니다. 한국일보에서? 한국일보에서. 노조를 만들자마자 한국일보 측에서 강제 휴직 시킵니다. 너는 기자 하지 마. 라고 해서 강제 휴직을 시켜요. 그래서 또 강제 휴직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강제 휴직을 한동안 하다가 한국일보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는데 그때 아까 보면 한국일보가 어디죠? 그 한국경제신문이랑 합쳤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국경제신문 쪽으로 보내요. 김주원 기자를. 한국일보 기자를. 정치기사 못 쓰게. 네, 그쪽으로 그래서 또 복직을 합니다. 이런 순환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 혹시 온산병이라고 아세요? 최강욱 의원님은 왠지 알 것 같은데 온산병. 그 무슨 공해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네. 울산 온산 위쪽에 공단. 온산? 예, 온산이라는 그 공업지대가 있었는데 네. 울산 북쪽에 그 일본으로 따지면 이따이따병이나 뭐 그렇죠. 미나마타병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온산병이라고 최초로 공단에서 발생한 그 지역민들만 겪는 특이한 환경병. 네. 이게 온산병이라고 그래서 김주원 기자가 과학부에 있을 때 이거를 특종 보도합니다. 온산병을. 그래서 본인의 최대 특종이나 했던 걸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온산병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주원 기자는 기억하자. 보도 지침.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상제 이 보도 지침의 폭로가 6월 항쟁의 가장 큰 도화선 중에 하나예요. 예, 역사적으로 네. 이걸 보면 알고 도화선이 되죠. 그럼요.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예. 이 대목에서 사적으로 좀 분노하는 대목이 이게 당시에 군사독재 정권 입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살을 내야 되잖아. 근데 그때 김주원 기자가 선고받은 형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에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게 내가 얼마나 흉악범인지를 알 수 있어. 내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 여기보다 2배 높아. 그 다음에 전두환이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어서 죽기 전에 그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거. 네, 윤석열 정권이 그만큼 혹독한 거야. 아니 뭐 내가 그만큼 흉악한 거지. 강용석이가 도도만 가지고 뭐 왜 저 성추행 당했다고 해가지고 돈 뜯어내자 해가지고 최근에 그 형 확정됐잖아요. 예. 얼마인 줄 알아? 걔 형이
얼마예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야. 다 나보다 못해. 내가 얼마나 흉악범인데. 자, 광고 하나 하고 윤창중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봐야 하니까. 예. 자, 오늘 광고 두 번째 광고는 오가픽 소개를 좀. 오가픽, 예.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부터 네, 너무 맛있어. 윤석열, 이거 오타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적어주신 거지, 사장님이. 윤석열 헌법재판소 파면 인용 기원 특별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약초하기로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한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오가픽 건강 음료입니다. 제가 이거 요새 이거 좀 먹고 있거든요. 예. 오가피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 명나라 본초 강목. 하나 더 먹어야지. 본초 강목 볼 때마다 이거 한 묶음의 가시오가피를 얻은 것은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봉초 강목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소개했고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력 향상,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요거를 먹었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특수부대 네. 애들이 이 오가피를 복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가시오가피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 자양강장, 만성 피로 회복, 향산화 작용, 심혈관 건강, 간 건강, 신경 안전, 스트레스 완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뭐 소화 기능, 네. 배변 활동, 네. 장 건강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이거 숙취해소 해도 좋아요. 그래요? 진짜로. 예. 갈증 해소, 숙취 해소 다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음부 소양증을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과학적인 건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잖아요. 예.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로 이거 한 박스, 두 박스를 보내줬어요. 네. 이명수 기자랑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킨 대로 매일 하루에 2번씩 먹어요, 실제로. 네.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약간 좀 오늘 생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하는 게, 진행하는 게 약간 에너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네. 아니, 진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다른 변수는 없는데, 삶에 활력이 살짝 생겼어요. 오. 실제로. 근데 이것 때문인지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변수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 이거 제가 매일 하루에 2포씩 아, 진짜 먹거든요. 오가피가 좋아요. 근데 네, 맛있어. 일단 맛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변수는 없고 매일 한 하루에 2차례씩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새 요거 약간 활력이 돕니다. 다행이다. 예, 활력이 돌아요. 일입니다. 예. 그렇고 자 이제 요거 절대 그 첨가제, 방부제 그런 이런 거 없죠. 없이 그런 거 없죠. 완전히 천연 원료로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냉동 보관, 차갑게 해서 드시면 드시고. 맛있습니다. 예, 공복에. 저 진짜 예. 목마를 때 하나씩 먹거든요. 예, 목마를 때 먹으면 목마를 때 좋아. 먹으면은 이게 약간 갈증 해소나 청량감의 또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예. 좋고요. 갈증 해소로 먹기에는 가격은 살짝 한다는 거. 몸에 하지만 좋은 거예요, 몸에. 하지만 예 이거 드시면 예 굉장히 취해서 해줬다고 후기를 남기셨네. 맞아요. 숙취해서 좋다니까. 채소는 실제로.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먹었잖아. 어제 먹었잖아. 좋아 이거. 예, 요거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다음에 섭취 하나 하시고 오후에 또 회식 전후로 해서 1포 섭취 하루에 2차례 하시면 되고요. 박시영 TV에서 구매하시면 기존 34% 할인에 48팩 플러스 16팩, 네. 24팩 플러스 3팩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고요. 예. 예, 이번 기회에 가시오가피의 놀라운 효능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팩에 한 1,500원 걸 아, 정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비싼 건 아닙니다. 팩이 1,500원이면 뭐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딱 그렇죠. 그 가격입니다. 커피 그거. 하나 사 먹는 돈도 안 되네. 네, 예. 냉장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가피 콤부차 많은 분들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주당 당원이에요. 이재명 네, 대표 그러니까. 예. 열심히 돕는 윤- 서민주 혁신회의 또 소속이고. 윤석열 아니 이거 이명수 기자 먹으라고 딱 보내주시는 거 보고 아 이 사장님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그쪽 성향이시구나 딱 바로 예,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두환 뭐 이때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 뒤에 뭐 오늘- 보도지침 관련해서 짧게 좀 정리해 짧게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 지침이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윤창중 관련 KBS 보도 지침 이제 물음표를 달게요. 이걸 보도 지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윤창중이라고 아시죠?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미국 가서. 대변인이었는데 미국 가서 난리 쳤잖아요. 바지 인턴 보고 흥분해서 바지 내리신 분. 아유 정말 쪽팔려. 야, 진짜. 이걸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 하러 갔는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윤창중도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 그래. 그 정도로 나쁜 놈이야 윤석열. 아 그래 윤창중도? 그럼 이게- 반윤이야 반윤. 저는 윤창중이랑
윤석열이랑 저기 술도 마셨었어요. 세계일보 출신이거든. 그리고 저 세계일보 있을 때 같이 술도 한번 먹고 그랬어요. 그 최재형도 그 얘기했더라고 감사원장. 네. 안 될. 내가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파면감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술 마실 때도 참 여자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결국 그 문제로 이거 윤창중 보도할 때 공지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죠. 청와대 브리핑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 금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 관련해서 끊으려고 네. 지금 그러는 거지. 예, 뒷 배경 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 이게 완전히 현대판 이게 보도 지침이지. 이게 그때 사고 친 다음에 예, 사고 친 다음에, 그러니까 청와대 드러내지 윤창중은 청와대가 연상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 이때 보면 일반 그림을 써라. 그림 이게 그림이 이게 영상을 이 방송쟁이들 방송국은 그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상을 그림. 예, 일반적인 그림 사용. 그러니까 윤창중이 기자 시절에 뭐 했던 거 그런 그림 쓰지. 청와대에서 브리핑하고 청와대에서 뭐 활동하고 아니. 이런 거 쓰지 마. 언론사에다가 공지사항을 붙이면서 일반적인 그림을 사용해 주세요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림 사용을 사용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어디에 붙는 거냐면 편집실 방송 가면 편집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실에 붙여놓은 거예요. 편집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 보도 지침은 이런 지침은 편집 쪽에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근데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떡하니 붙여놓는다는 게 진짜 기자들, 언론 종사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녹취록은 다 아니까 듣지는 않을게요. 이정현, 김시곤 녹취록 여러분들 다 네. 아실 겁니다. 이정현이 나 한 번만 봐주이소 그렇죠. 막 하면서 이거 또 오늘 또 KBS 뉴스를 봤네 이거 막 하면서 KBS를 봐버렸네. 이러면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보도를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해경의 책임을 KBS가 좀 너무 세게 묻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해군에서 그때 브리핑 한 게 좀 뭐 해경이랑 좀 대척해갖고 뭐 반목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런 박근혜 내용 정부. 빼라. 네. 예, 빼라. 근데 이제 이정현이 좀 공손하게는 부탁을 합니다. 예, 좀 세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막 우는 소리 하면서 빼달라고 뭐 하죠. 이런 것들이니까 과거에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언론을 이명박 통정해왔던. 박근혜 이제 살펴봤고. 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는 요건 영상을 짧게 볼게요. 네. 조정훈 의원이 신당을 하려고 하는 저희 쪽을 비난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출연 사실을 알고 저희 측 공보 담당자, 저희 가려진 사람이 공보 담당자거든요. 네. 공보 담당자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는 거 알고 이런 게 우리의 반론 입장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고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빈번하게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로 지지난주에 이제 전한길 씨나 황교안 대표가 방송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면은 그때 실제로 전한길 씨는 이준석이 뭣도 모르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럼 제작진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한길 씨가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를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틀리다라는 걸 전달해 준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죠. 네. 이준석도 정치인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혹은 예비 권력자들이 언론에 이런 식으로 보도해줘. 저런 식으로 보도해줘.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 게 뭐가 문제냐. 입장을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국민들에게 조정훈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보도할 때 이런 입장을 해주세요라고 언론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쏙 숨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언론 제작진한테 이렇게 보도해줘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는 엄청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라고 묻는 거는 저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빈번하게 네. 있는 일이라고 그러잖아. 빈번하게 없습니다. 빈번하게 없고요. 뭐 전두환 무슨 보도 지침이에요. 그런 거 없고요. 예. 약간 윤석열하고 닮았어. 그럼. 정신없는 거 보면. 근데 문제는 언론인들이 그게 문제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못하고 이준석이 이렇게 요청해?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요청했다는 거는 쏙 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옛날에 보도 지침
문공부 산하 홍보조정실에서 이렇게 보도해줘라고 그거 정권 입장에서 우리 강제하냐 요청한 거야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내용 싹 빼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보도 지침이 특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의 행위가 강도만 약해졌을 뿐 보도 지침의 행위와 뭐가 달라요? 권력만 좀 더 약하고 보도 폭넓게 안 했을 뿐이지 언론에다 대고 자기와 친한 언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청해줘 라고 하고 언론사와 본인은 소통 과정을 숨기고 이게 부도덕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거 썸네일 나왔어.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했는데 하버드 가서 다시 공부하세요. 예, 언론의 자유가 미국에서 어떤 개념으로 저기 받아들여지는지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준석하고 인터뷰하는 여러 방송들을 보면은 왜 물어봐야 될 민감한 질문을 피해가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잖아요. 그렇지. 그럼 미리 사전에 다 조율한다는 거잖아. 예, 그리고 그것도. 이준석이 딱 피해가서 얘기하잖아. 그럼 꼬치꼬치 더 물어야 하잖아. 그럼 안 뎁스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 예. 말재주로 피해 나가. 그냥.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자들의 고질병인데요. 기자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색무취한 정치인을 조롱합니다. 이준석이 무색무취한 거는 아닐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기문,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좋아하고 사람들. 예. 약간 흔히 말하는 야마 뭔가 이렇게 잘 말빨이 던져주는. 좀 있어서 따옴표 따기 좋은 그런 정치인들도 좋아하잖아요. 야마 따기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이 그동안 재미를 좀 본 거지. 아니 최강욱 의원도 이거 따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은 그렇게 따기 좋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비판을 하지. 최강욱 이렇게 엄청난 몹쓸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뭐 예. 마무리 발언 좀 해주셔 준비 뭐 너무 탄탄하게 해주셔서 전두환 그 전에 지금 박정희 때부터 쭉 흘러왔어요. 좀 쭉 흘러와서 이준석까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언론인들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제가 배우기로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기업을 완전히 조지는 거여서 그게 왜 그때 그런 거냐면 이 기업을 조지고 나면 그 다음날 이 기업의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차게 조지는 거였어요. 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그 기업에다 몰빵을 했었어요. 아이고. 재산을. 보도 직전에 이걸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그냥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몰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다양한 요청이 기자들한테 들어옵니다. 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특종을 했는데 뭐 술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아유 장 기자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슬쩍 나한테 한마디 흘려주면 나 위에다가 보고하고 얼마나 면세우기 좋아. 그런 얘기 정보를 많이 믿는 하지. 것처럼. 그런 실제로 얘기 이런 많이 하지. 다양한 유혹들이 있어요. 기자들 주변에서. 기자들도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엄격해야 됩니다. 이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요청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왜 문제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요. 많은 거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오늘 코너가 아니었나. 언론인들이 이거 꼭 봐야 하는데 안 보지 이런 거. 오늘 절대. 프로그램을 기자들 보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정치부에 가서 좀 네. 고참 기자가 네. 이게 젊은 기자들이 왜 국힘의 지금 이런 황당한 극우 찬양 행태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 관점에서 기사를 못 쓰느냐, 그리고 왜 그거를 양비론처럼 취급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대. 국힘 예를 들어 나경원이 무슨 헛소리를 개소리를 하면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네. 그걸 왜 안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거 일단 물어보면 꾸미에서 배제가 되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기사 저기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데 안 데려간다 불편하다고 그런 답을 하더라는 거야. 나 진짜 그런 밥은 우리가 사줄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네. 이제 이 쿠데타 친일 쿠데타 사태를 아이고. 보면서 군인들 경찰들을 보면서 막 그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군인들 특히 저 일공수여단장이나 일경비단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양심사단. 일공수여단장 울기도 하고 일공수여단장 그런 얘기했잖아. 저희가 전두환 때문에 쿠데타 부대라고 오명을 안고 있는데 또 이번에 출동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역사를 쿠데타 이후에 이런 역사를 반추해 보면 언론이 당한 게 정말 심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직당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민주언론 운동의 역사가 되게 주목받았던 일이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상대적으로 이 수구적인 정권들이 들어서게 되면 언론의 해직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장 기자가 개탄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이나 태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KBS가 뭐 박민 이래로 그 막 장악당하고 이렇게 할 적에 KBS 구성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고대영이네 김인균네 이런 자들이 설칠 때하고 또 완전 달라졌거든. 찍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언론인들은 과연 언론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보도 지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인수 기자가 지금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결론을 통해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이게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더 만연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신 건데 정말 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어려운 주제인데 깊이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보도지침 역사. 박정희 때부터 이준석까지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